한국 땅 밑에 광물 5억 톤이 묻혀 있다고요.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인프라 전문가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노르웨이 도로인프라청 수석연구관 라스베르겐. 그는 유럽 제설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북유럽 국가들이 줄을 서서 한국 정부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캐나다와 미국까지 뒤늦게 달려들었습니다. 일본은 이 소식을 듣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죠. 대체 한국 땅 밑에서 뭐가 나왔길래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스베르겐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5년을 살아온 도로 전문가죠.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다는 진실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을 얕잡아봤습니다. 아니, 우리 유럽 전체가 그랬어요. 한국,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자동차 좀 수출하는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광물자원이라고는 하나 없는 나라. 모든 수입에서 가공만 잘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교통부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영화칼슘을 대체할 제설제를 찾아내라는 거였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노르웨이는 1년에 6개월을 눈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제설제 없이는 도로가 마비되고 경제가 멈춰요. 그런데 문제는 영화칼슘이었습니다. 영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데는 탁월하지만 도로를 갉아먹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식시키고 철근을 녹슬게 만들고 자동차 하부를 망가뜨리죠. 매년 노르웨이 정부가 도로 보수에 쓰는 돈만 20조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다 차량 부식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30조 원 규모예요. 6개월 동안 눈치 오려고 쓴 돈이 1년 내내 우리 예산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뒤졌어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까지. 대체 가능한 물질을 찾아서 논문이란 논문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라이트 광물의 제설 효과 및 환경영향평가 연구 일라이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보고서를 열어봤는데 첫 페이지부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일대에서 약 5억 톤 규모의 일라이트 광물 매장 확인 5억 톤이요. 잠깐 이게 농담입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광물자원 강국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은 자원빈국 아닙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철광석도 없고 구리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억 톤이라니 그냥 넘어가려다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멈췄어요. 영화칼슘 대비 부식률 48% 감소, 도로 손상률 42% 감소, 환경오염 70% 감소, 게다가 생산 단가까지 낮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세계 제설제 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이 자료를 돌렸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나스. 한국 자료는 좀 그렇지 않나? 과장된 거 아니야. 아시아 연구 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져. 유럽이나 북미 데이터를 더 찾아봐. 한국이 광물자원,
그냥 PR용 발표 아닐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어요. 데이터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실험 조건, 측정 방법, 결과, 분석까지 전부 명확했습니다. 이건 그냥 홍보용 자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요. 노르웨이 정부에 출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방문. 승인이 떨어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정부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랐어요. 이렇게 큰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의 3배는 되는 규모인데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군요. 다음날 아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기차로 1시간.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산과 터널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였어요. 연구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유럽의 연구소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규모였죠.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김태훈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상이 부드러운 연구자였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오셨다고요? 네, 라스베르겐입니다. 일라이트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가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보이는 풍경이 심상치 않았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최신 장비를 다루고 있었고 실험실마다 데이터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광물 하나 연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험실 문을 열자 커다란 테이블 위에 흰색 가루가 담긴 용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일라이트입니까? 맞습니다. 영동굴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공한 겁니다. 김 박사가 가루를 손에 집어 보여줬어요. 눈처럼 하얀 미세한 입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입자가 아주 고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일라이트는 층상 구조를 가진 점토 광물인데 이 구조 때문에 흡착력이 뛰어나거든요. 흡착력이요? 네, 염화칼슘은 그냥 눈을 녹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일라이트는 다릅니다. 눈을 녹이면서 동시에 도로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해요. 이 보호막이 부식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설제가 아니었어요. 도로 보호제이자 부식 방지제였던 겁니다. 김 박사가 영상 하나를 틀어줬어요. 실험 장면이었습니다. 똑같은 콘크리트 블록 2개의 하나는 염화칼슘을 다른 하나는 일라이트를 뿌렸더군요. 일주일 후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린 쪽은 표면이 하얗게 변하고 부스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라이트를 뿌린 쪽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조작 아니고? 제가 무례하게 물었지만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시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가져가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거든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통 연구자료를 이렇게 쉽게 공개하지 않거든요. 특히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질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김 박사가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영동군 광산 자료입니다. 매장량, 품위, 채굴 가능성 전부 들어 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확인 매장량 5억 1천만 톤, 추정 매장량 8억 톤, 평균 품위 92%.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박사님, 이 정도 규모면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목표는 독점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협력이라고요. 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도 독점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에 보낼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에 5억 톤짜리 보물이 묻혀 있다고. 그게 우리나라 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니, 북유럽 전체의 겨울 인프라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손가락을 움직여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사흘 만에 노르웨이 교통부 장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나스, 자네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가? 한국에 정말 그런 광물이 있다는 건가? 장관님,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실험 데이터도 전부 받아왔고요. 이건 진짜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네. 즉시 외교 채널을 가동하겠네? 자네는 거기서 더 조사해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장관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상황이 절박하다는 거죠. 노르웨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태훈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스 박사님, 다음 주에 국제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무슨 세미나입니까? 일라이트 활용 방안에 대한 기술 설명회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요. 여러 나라라고... 벌써요. 세미나 당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에 각국 대사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심지어 러시아 번호판까지 보였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유럽 인프라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얼굴들이죠. 핀란드 도로청장 요하네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스, 자네도 왔군. 자네 보고서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난리 났네? 무슨 소리야? 핀란드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 않나? 영화 칼슘 때문에 매년 도로 예산이 바닥나고 있어. 자네 보고서 보고 우리도 급하게 조사단을 꾸렸다네? 스웨덴 대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캐나다 엘버타주 교통국장은 아예 대놓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한국과 먼저 계약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만 해도 제설제 시장이 연간 10조 원이 넘거든요. 모두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일라이트가 진짜라면 선점하는 나라가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이죠.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라이트는 단순한 제설제가 아닙니다. 이건 겨울 인프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영화 칼슘과 일라이트의 비교 데이터였어요. 도로 부식률 마이너스 48%, 유지 보수 비용 마이너스 52%, 차량 하부 부식 마이너스 65%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생산 단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비싸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화 칼슘 대비 30% 저렴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노르웨이가 매년 제설에 쓰는 돈이 3조 원입니다. 도로 보수비가 20조 원, 차량 부식 관련 비용까지 합치면 총 30조 원이에요. 만약 일라이트를 쓰면 이 중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15조 원을 아끼는 거예요. 10년이면 150조 원입니다. 이건 숫자 장난이 아니었어요. 국가 예산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캐나다 대표가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재 영동군 광산에서 연간 100만 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향후 5년 내에 50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500만 톤이요. 그 정도면 북유럽 전체와 캐나다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었어요. 스웨덴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선 공급 계약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선착순입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단순히 원료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이라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 말은 한국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한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일라이트 원석을 제설제로 가공하는 기술, 도로 적용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전부 공유할 생각입니다. 회의장이 또 한 번 술렁였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통 자원 보유국은 원료만 팔려고 하거든요. 기술까지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요하네스를 다시 만났어요. 나스, 이거 심상치 않아. 한국이 진심이야. 무슨 뜻이야? 기술까지 이전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맺자는 거잖아. 그냥 원료 팔아먹고 끝낼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자원 외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영동군 광산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각국 대표단 40여 명이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이동했어요.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영동군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산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최신 채굴 장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대한 가공시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광산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광산은 친환경 공법으로 운영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99% 이상 제거하고 폐수는 전량 정화해서 재사용합니다. 캐나다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엘버타 광산보다 깨끗한데요. 이 정도 환경 기준이면 유럽 기준도 통과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유럽은 환경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 광산은 그 기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가공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일라이트 원석은 여기서 3단계 가공을 거칩니다. 분쇄, 정제, 코팅 과정이죠. 최종 제품은 순도 98% 이상입니다. 순도 98%. 이건 의약품 수준이었어요. 핀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 가공 기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5년간 연구 끝에 완성했습니다. 15년이요. 한국은 우리가 염화 칼슘 문제로 고민하는 동안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자원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 채굴 기술, 가공 기술, 환경 관리 능력까지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르웨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과 협상을 빨리 시작해야 해요. 무슨 일인가? 다른 나라들이 줄 서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핀란드와 스웨덴도 움직이고 있어요. 늦으면 우리 차례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말겠네. 외교부와 협의해서 협상단을 보내겠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시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전략도 전부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독점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고, 그게 오히려 더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일라이트를 전략자원으로 지정하고 국제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북유럽 국가 캐나다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기술 이전과 공동연구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대표단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광물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겨울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될 거라는 거려.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슬로에 돌아온 건 3월 초였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도로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겨울 내내 염화칼슘을 뿌린 도로 표면이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패인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저건 단순한 도로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새 나가는 구멍이었던 거죠. 다음 날 바로 교통부로 출근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가자 이미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네 보고서 때문에 정부가 발칵 뒤집혔네? 재무부에서도 사람이 나왔어. 재무부 국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정확합니까? 연간 15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현재 노르웨이가 겨울철에 지출하는 비용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설제 구매 및 살포 비용이 연간 3조 원입니다. 둘째,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 부식 보수비가 20조 원이에요. 셋째, 차량 하부 부식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약 6조 원입니다. 재무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29조 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라이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제설제 비용은 오히려 2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성능이 좋아서 적게 뿌려도 되거든요. 도로 부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보수비도 10조 원으로 감소합니다. 차량 부식도 60% 감소하니까 2조 5천억 원 수준이 되죠. 재무부 국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총 14조 5천억 원,
기존 대비 15조 원 절감이 맞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조 원이요. 이건 노르웨이 교육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겠네. 나스 자네가 실무 책임자를 맡아주게. 예, 장관님. 그렇게 저는 한국과의 협상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일주일 뒤 노르웨이 협상단 12명이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 방문 때는 확인 차원이었다면 이번엔 계약이 목적이었거든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에서 첫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차관을 비롯해 10여 명이 나왔어요. 한국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와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원 거래가 아닌 장기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라이트 원료 공급 계약. 둘째, 가공기술 이전. 셋째,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가공기술까지 이전한다고요? 저는 놀라서 한국 측 관계자를 쳐다봤어요. 차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가 북유럽의 허브가 되길 바랍니다. 노르웨이에 가공시설을 지으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까지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전략이었구나. 한국은 단순히 원료를 파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 시장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노르웨이를 거점으로 삼으려는 거였어요. 협상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물량, 가격, 기술 이전 범위, 로열티까지 하나하나 조율했죠. 마지막 날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연간 30만 톤 공급, 10년 장기 계약, 가공기술 전면 이전, 노르웨이 내 생산시설 건설 지원.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꿈같은 조건이었어요. 한국은 원료만 팔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한국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원료만 비싸게 팔아도 될 텐데요. 차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 우리는 50년 전에 배웠습니다.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요. 한국은 한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상이 끝나고 이틀 뒤 영동군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노르웨이 기술진 5명이 함께 참여했어요. 테스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이었습니다. 영화칼슘을 뿌린 구간과 일라이트를 뿌린 구간을 나눠서 비교하는 방식이었죠. 인공 강설기로 눈을 내리게 한 뒤 2가지 제설제를 살포했습니다. 결과는 30분 만에 확인됐어요. 영화칼슘 구간은 눈이 빨리 녹았지만 도로 표면에 하얀 얼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라이트 구간은 눈이 조금 천천히 녹았지만 도로 표면이 깨끗했어요. 우리 측 기술자가 감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영화칼슘보다 부식이 훨씬 적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라이트의 핵심은 층상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도로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식을 막는 겁니다. 한 달 뒤 장기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라이트를 사용한 도로의 부식률이 영화칼슘 대비 49% 낮았어요.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 결과를 가지고 노르웨이로 돌아갔습니다. 정부에 최종 보고를 했고
국회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우리가 매년 15조 원씩 낭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대안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좋은 대안이요. 국회는 만장일치로 일라이트 도입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광물이 노르웨이 경제를 살린다. 겨울 인프라 혁명 한국에서 시작되다. 영화칼슘 시대의 종말 일라이트 시대의 개마 노르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고 스웨덴도 뒤따랐어요. 캐나다는 아예 엘버타주 전체에 일라이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제설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존 영화칼슘 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했고 일라이트 관련 주식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일라이트가 글로벌 겨울 경제를 재편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인프라 예산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혼자 웃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얕잡아봤던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김태훈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나스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자원이 없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자원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파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를 파는 나라였어요. 며칠 뒤 김 박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일라이트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에는 더 많은 기술과 자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기술과 자원이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라이트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걸 하나씩 꺼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겨울, 노르웨이는 처음으로 일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오슬로 시내 주요 도로에 시범 적용했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눈이 깨끗하게 녹았고 도로 표면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차량 하부가 덜 부식된다는 걸 체감했거든요. 다음에 예산안에서 일라이트 전면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노르웨이 전역의 도로에 일라이트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재무부 추산으로는 향후 10년간 150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늘리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라이트가 노르웨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일라이트는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 구조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한국의 계약 소식이 퍼지자 유럽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주제는 단 하나, 한국의 일라이트였습니다.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회의장에 들어서니 이미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까지 유럽연합 교통 담당 집행위원이 단상에 올라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미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집행위원님, 그런데
한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원을 한 나라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우려였어요. 유럽은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집행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르겐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박사님, 한국과의 협력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독점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어요. 기술 이전을 해주고 현지 생산을 지원합니다. 우리 노르웨이는 이미 자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원하지 종속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제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건 노르웨이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이었으니까요.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경제 효과는 정말 보고서에 나온 것만큼 큽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서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계산했거든요. 실제로 노르웨이 재무부는 10년간 200조 원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독일만 해도 겨울철 제설 및 도로 유지비로 연간 40조 원을 씁니다. 프랑스는 30조 원, 폴란드는 20조 원이에요. 유럽연합 전체로 따지면 연간 200조 원이 넘어가죠. 만약 일라이트를 쓰면 이 중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과 포괄적 협력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가 시작됐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하나 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유럽연합이 한국 일라이트에 공식적으로 의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일주일 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동행했어요.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외교적 이벤트였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유럽과 함께 새로운 겨울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일라이트 기술은 유럽 인프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양해각서가 체결됐어요. 유럽연합 전체에 연간 500만 톤 공급, 20년 장기 계약,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500만 톤이면 영동군 광산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이에요. 한국은 유럽연합을 위해 생산시설을 2배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 만찬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스 박사, 당신 덕분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을 놓쳤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했겠죠. 그 말이 맞았어요. 만약 유럽연합이 늦게 움직였다면 한국은 다른 파트너를 찾았을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움직이자 뒤늦게 달려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어요. 미국 상무부에서 긴급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책임자는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국장이었어요.
그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럽연합과의 계약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서울에서 그를 만났어요. 한 호텔 로비에서였죠. 라스 박사님이시죠? 저는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일라이트 정보를 접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유럽이 이미 선점했더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도 한국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미국 북부 지역, 특히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주는 겨울이 혹독하거든요. 미국의 겨울 제설 시장도 만만치 않았어요. 연간 100조 원 규모였습니다. 거기다 도로 보수비까지 합치면 300조 원이 넘어가죠.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반도체 강국, 자동차 강국으로만 알고 있었지 자원 보유국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준비된 나라였어요. 미국의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연합이 대부분의 물량을 선점했거든요. 한국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었지만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었어요. 결국 미국은 3년 후부터 공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200만 톤 규모였죠. 그리고 일본도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였지만 경제 논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홋카이도를 비롯한 북부 지역의 제설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걸 대서 특필했어요. 일본, 한국 기술에 손 내밀다. 과거에는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는 그들이 배운다.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실리를 선택한 거죠. 결국 연간 50만 톤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겨울 인프라의 중심이 됐다는 것, 국제 언론들이 한국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눈의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처럼 한국이 겨울 자원의 중심이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태훈 박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20년 전부터입니다. 일라이트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미래가 될 거라고요. 20년이요. 한국은 20년 동안 준비해온 겁니다. 채굴 기술, 가공 기술, 환경 기술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왜 이제야 공개하신 겁니까? 타이밍입니다. 세계가 준비됐을 때 내놓아야 가치를 인정받거든요. 너무 일찍 나오면 무시당하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쳐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염화 칼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한국이 해답을 내놓은 겁니다. 유럽연합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선언합니다. 한국의 일라이트 기술은 유럽 인프라의 미래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겨울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일본 총리도 국회에서 언급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저는 오슬로 사무실에 앉아 이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얕잡아봤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땅은 작을지 몰라도 기술과 전략 그리고 신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컸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의존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유럽연합과의 계약이 체결되고 2달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김태훈 박사가 특별한 초대를 했거든요. 나스 박사님 일라이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동군 연구센터로 오시겠습니까? 진짜 모습이라니 제가 본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영동군에 도착한 건 5월 중순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연구센터는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로비부터 첨단 시설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광산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고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일라이트 종합연구센터입니다. 단순히 제설제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어요.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일라이트 응용기술연구소입니다. 제설제는 시작일 뿐이에요. 일라이트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김 박사가 첫 번째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수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건 수질정화 실험입니다. 일라이트의 흡착 능력을 이용하는 거죠. 한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일라이트는 중금속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납, 카드뮴, 수음 같은 류의 물질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요. 수조 안에 일라이트 가루를 넣자 탁했던 물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물이 투명해졌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화학 처리 없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일라이트만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충청북도 일부 하천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어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건축자재 실험실이었어요. 일라이트를 시멘트에 섞으면 강도가 30% 증가합니다. 게다가 항균 효과도 있어요. 벽돌처럼 생긴 샘플을 보여줬는데 표면이 일반 시멘트보다 훨씬 매끄러웠습니다. 이미 서울 지하철 일부 구간에 적용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아요. 세 번째 구역은 의료용 소재 연구실이었습니다. 일라이트는 항균 성분이 있습니다. 대장균, 황색포도 상구균 같은 세균을 99% 제거해요. 연구원이 패트리 접시를 보여줬어요. 일라이트를 처리한 쪽에는 세균이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병원 침구류, 마스크, 의료용 장갑 같은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일라이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나스 박사님, 우리가 일라이트를 20년간 연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제설제로만 봤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제설제는 시작일 뿐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일라이트의 진짜 가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있어요. 환경, 건축, 의료, 농업까지요. 농업이. 김 박사가 다른 구역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작은 온실이 있었어요. 일라이트를 토양 계량제로 쓰면 작물 성장이 빨라집니다. 보수력도 좋아지고요. 토마토 두 그룹을 비교 실험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라이트를 사용한 쪽이 40% 더 크게 자랐어요.
이미 경상북도 농가 일부에서 시험 중입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라이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진 물질이었어요. 김 박사가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유한 일라이트 관련 특허 목록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45개의 특허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제설제, 수질정화제, 건축소재, 의료용 항균제, 토양 계량제까지 전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모든 특허가 한국 거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20년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특허를 확보했어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허락 없이는 일라이트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요. 단순히 광물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 광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특허로 보호한 겁니다. 박사님, 그럼 한국은 일라이트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 계획이신 겁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목표는 일라이트를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소재로요.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한다고? 그건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실제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영동군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광산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입구부터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을 3번이나 거쳐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광산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이 한국 일라이트의 심장입니다. 헬멧과 안전복을 착용하고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LED 조명이 밝게 켜져 있어서 어둡지 않았어요. 현재 5개 갱도가 운영 중입니다. 하루 생산량은 3,000톤 정도예요. 갱도 벽면을 보니 하얀 광물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일라이트였어요. 매장량은 얼마나 됩니까? 확인된 것만 5억 1천만 톤입니다. 추정 매장량은 8억 톤을 넘어요. 8억 톤이요. 이건 향후 100년 이상 채굴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채굴 현장을 보니 전부 자동화 장비였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굴도 친환경 방식입니다. 폭약을 쓰지 않고 기계로 깎아내요. 분진 발생도 최소화하고요. 가공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광산에서 나온 원석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1차 분쇄를 합니다. 그 다음 정제 과정을 거쳐 순도를 높이죠.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며 원석을 가루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독일제 장비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일라이트 특성에 맞춰 우리가 직접 설계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다니.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품질 관리실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샘플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모든 제품은 68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재가공해요. 68가지요. 이건 의약품 수준의 품질 관리였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국 제품은 세계 최고 품질이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광산을 나오며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적당히 해도 될 텐데요. 김 박사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스 박사님,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철도 없고 구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일라이트를 이렇게 철저하게 연구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일라이트는 단순한 광물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세계에 한국의 기술을 보여줄 기회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부족함을 기술로 극복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연구센터 회의실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진이 모였어요. 산업부 차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라이트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향후 10년간 2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조 원이요. 이건 한국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라이트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재설제는 시작일 뿐이에요. 스크린에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계획이었어요. 재설제 시장 장악, 수질정화 시장 진출, 건축 소재 시장 확대, 의료용 소재 개발, 농업용 소재 보급. 단계별로 시장을 넓혀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이거였어요. 2035년까지 일라이트를 세계 표준 친환경 소재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표준이요. 한국이 단순히 광물을 파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슬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일라이트의 진실 광물이 아닌 미래 산업.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한국 기술 없이 겨울을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 없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 동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단순한 보고서로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쓰기로요. 노르웨이 총리실에 보내는 공식 편지. 하지만 형식은 개인적인 편지처럼 쓰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첫 문장을 적었어요. 총리님께 저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석 달간 겪은 모든 것이 글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한국을 반도체와 자동차만 만드는 나라로 알았죠.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5억 톤의 일라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광물의 양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 광물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20년간 연구했습니다. 45개의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재설제뿐 아니라 환경, 건축, 의료, 농업까지 확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 거리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라이트는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겨울을 바꾸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조 원씩 낭비되던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부식되지 않고 차량이 오래 갑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 자료를 봤을 때의 의심,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 영동군 광산을 봤을 때의 충격, 연구센터에서 느낀 경외감. 한국은 자원만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 전략 신뢰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그들은 독점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해주고 함께 성장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총리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제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노르웨이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자원의 부족함을 기술로 극복한 나라. 어려움을 기회로 바꾼 나라. 그리고 세계와 신뢰를 나누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편지를 출력해서 총리실로 보냈습니다. 이틀 뒤 총리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나스 자네 편지 읽었네? 감동적이더군. 감사합니다, 총리님.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한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네. 장기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겠네? 그 통화가 끝나고 며칠 뒤 노르웨이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대한민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일라이트 협력을 넘어 친환경 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노르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가 연달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북유럽 전체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움직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다. 일라이트를 시작으로 친환경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미국도 뒤따랐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겨울 인프라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다. 심지어 일본도 공식 입장을 냈어요. 일본은 한국의 일라이트 기술을 인정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전면적으로요. 국제 언론들이 앞다퉈 한국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 겨울 인프라의 게임 체인저. 일라이트로 세계 시장 장악. 파이낸셜 타임스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일라이트가 바꾸는 글로벌 경제. CNN은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어요. 영동군 광산을 직접 취재하고 김태훈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자원빈국에서 자원강국이 되었나? 그 다큐멘터리에 저도 출연했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한국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준비된 나라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미리 준비합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죠.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서울에서 국제 일라이트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50여 개국에서 대표단이 참석했어요. 저도 노르웨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개회사를 했어요. 일라이트는 한국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세계와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포럼 마지막 날, 특별 세션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일라이트, 다음 10년이었어요. 김태훈 박사가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라이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향후 10년간 일라이트를 세계 표준 친환경 소재로 만들 것입니다.
제설제를 넘어 환경정화, 건축, 의료, 농업까지 확장할 겁니다. 스크린에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2035년까지의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함께 개발하고, 함께 시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회의장이 또 한 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함께 앉았어요. 박사님, 한국의 계획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를 완전히 바꾸려는 거잖아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스 박사님,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한국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받은 만큼이요. 네, 한국은 과거에 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선진국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이해됐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계와 함께 성장하려는 거였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겨울 인프라 패권국의 탄생이었어요.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겨울이 오면 세계는 한국을 찾습니다. 도로를 보수할 때 한국 기술을 씁니다. 환경을 정화할 때 한국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패권입니다.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강압이 아닌 신뢰로 이룬 패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북유럽의 눈 문제를 해결할 나라는 우리가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날 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도로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부터 했을 겁니다. 또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고, 또 도로가 망가지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이면 일라이트를 뿌릴 겁니다. 도로는 안전할 거고 부식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한국 덕분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자원은 적지만 지혜가 넘치는 나라. 그리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일라이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 겨울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스템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를 모든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